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비슷한 성격끼리 묶어진 것이 무엇이냐. 1번부터 보면요. 1번의 기술성, 그 다음에 보편성, 기술성은 특수성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가치 중립이 아니고 가치 판단. 바르게 잡으면 기술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해결하는 기법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성을 띠는 그 연구 불변의 어떤 법칙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번 질문에 기술성은 해결 기법을 중시한 따라서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 중립이 아니고 가치 판단 이렇게 돼야 됩니다. 2번은 과학성은요. 특수성이 아니고 보편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치 중립 맞습니다. 2번은 틀렸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기술성은 특수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이 불가피하다 맞죠. 3번이 옳습니다. 4번 보면 과학성, 보편성 여기까지는 맞는데 마지막에 가치 판단, 가치 중립성 이렇게 해야죠. 그 4번도 틀렸고요.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 기법을 중시하는 실천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연구, 법칙 이런 걸 중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별표 2개 하시고요. 복식부기 제도하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보고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재정상태 보고서, 그리고 재정운영 보고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은 재정상태 표라고도 하고요. 재정운영표라고도 하고, 보고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재정상태 보고서는요, 저량을 나타냅니다. 저량. 우리가 전에 설명할 때 스톡이라고 그래요. 스톡, S-T-O-C-K. 이 스톡이라고 하는 이 저량, 이거는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정 시점에 재정 상태가 어떻느냐. 그래서 기업으로 본다면 대조표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재정 운영 보고서라는 것은 앞에는 스탁이었지만 이거는 스탁이 아니고 플로우의 개념이다. FLOW, 즉 플로우라는 것은 유량이다.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다루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기업으로 보면은 손익계산서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재정상태 보고서에서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꼴 순자산 요 개념입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꼴 순자산. 근데 재정 운영 보고서는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운영 차액이다. 수익 마이너스 비용 이꼴 운영 차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특징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보면은 복식부기 제도하에서 쭉 내려가서 네 번째 줄에 일정 기간의 재정 운영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 보고서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 이퀄 운영 차액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수익을 보면은 여기에 300조, 맨 윗줄에 300. 비용이 200. 그러니까 300 마이너스 200합니다. 100이라고 하는 운영 차익, 즉 순이익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보면 두 번째 줄에 자산이 얼마, 고정 자산이 얼마, 부채가 얼마 이것들은 이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스탁의 개념이고요. 재정 운영 보고서는 플로우의 개념이다. 아시겠죠? 3번 문제입니다. 시험의 타당성입니다. 별표 2개 하시고요.
자, A, B, C 먼저 보겠습니다. A가 내용 다당도입니다. 내용 다당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어 담당 교사를 채용한다 할 때 치는 시험에서 수학 문제를 출제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이 내용 다당도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지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내용 타당도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 지문에 보면은 두 번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시험 문제의 부합 정도가 연결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B에 봅니다. 구성 타당도. 이거는 어떤 추상성 때문에 그래요. 추상성. 예를 들어서 진보적이다 혹은 보수적이다. 이걸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개념. 따라서 이런 것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 그 다음에 또 혹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 이런 걸 토대로 어떤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론적으로 그 추정한 그 어떤 능력 요소, 방금 말씀드린 그 공통적인 속성, 이것하고 시험 문제와 어떻게 부합되느냐. 여러분은 진보적, 보수적, 이런 추상적인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에 해당이 되죠.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 요소, 그렇죠? 그것하고 시험 문제의 부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C의 기준 타당도입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면 시험 점수가 있겠죠. 그것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실적이 있겠죠. 그 기준, 그 건부성적 평정, 결과치 이런 것 간의 어떤 상관계수 따라서 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경우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직무평가 방법입니다. 가부터 보면 등급 기준표와 비교해 가면서 결정한다. 분류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나에 보면 대표가 될 만한 직무를 선정해서 비교한다. 이게 이제 기준 직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해야 될 직무하고 그 기준 직무하고를 비교하는 요소 비교법이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은 직무 상호 간의 어떤 중요도, 이건 서열을 매긴다. 서열법이 되겠고요. 라에 보면은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점수법이 됩니다. 자, 가는 분류법, 나는 요소 비교법, 나는 서열법, 라는 점수법.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탭스코스의 주장에는 최고 관리자 역할을 중시합니다. 자, 1번 보면요. 상모 연계의 리더십 체득 맞고요. 2번에 보면은 조직 구성원 전체가 끊임없는 학습 의지를 맞고요. 3번에 보면 다양한 개인들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중간 관리자가 아니고요. 최고 관리자의 지원 필수적이다.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6번입니다.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입니다. 지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 특강의 효과가 있느냐, 이럴 때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이제 구성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어느 집단의 경우가 영어 회화를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동기가 강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면 그게 그 영어 회화 교육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그렇게 되면 내적 타당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2번의 선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선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영어 회화 특강의 효과를 측정할 때 어떤 수강자들은 그다지 성취 욕구가 없지 않고 다른 집단은
성취 욕구가 강하다고 한다면 정작 그 영어 회화 교육의 효과가 정확히 측정이 되지 않겠죠. 그런 문제가 바로 선정 요인이 됩니다. 첫 번째 그 1번의 성숙 요인,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우유를 이제 급식을 한다고 할 때 1년 동안 먹였더니 체중이 뭐 몇 킬로가 늘었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만 측정하면은 빠뜨린 게 있죠. 뭐냐면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년 동안 자연적으로 체중이 증가한 부분, 그건 우유 급식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죠? 그런 부분은 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게 성숙 요인이고요. 세 번째, 이제 해기 인공 요인,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집단을 구성을 할 때 좀 극단치를 가지는, 즉, 사람들로 이제 집단을 구성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아주 좋은 사람, 그리고 성적이 아주 나쁜 학생, 이를 만약 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사람들은 이제 극단에 속하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이 내가 너무 좀 그랬나 하면서 이게 태도를 좀 누그러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기 인공 요인을 달리 말하면 평균으로의 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평균으로의 핵이다. 이 말은 바로 정책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스스로 그냥 태도를 누그러뜨리게 된다. 그러면 진정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그 내용이에요. 네 번째가 이제 역사 요인인데요. 역사 요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어떤 그 교통 시설을 한다 합시다. 간선도로에 어떤 버스만 다니는 길을 이렇게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어떻느냐 했더니 소통 그 교통수단들이 소통되는 게 좀 더 속도도 빨라지고 좋았다. 이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보면 그 시기에 측정하는 그 시기에 예를 들은 거예요. 지하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하도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지하도를 다녔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버스의 속도가 빨라졌다. 그렇다면 이게 역사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해 요인이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은 2번의 선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IS는 목표의 합의 여부, 또 수단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보면 상황 1에서는 목표 갈등이에요. 따라서 목표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점정적인 결정이 불가피합니다. 맞고요. 2번에 보면 상황 2에 있어서 목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안에 대한 어떤 합의가 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구적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시행착오적인 학습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는 그걸 우리가 적응적 결정이라고 해요. 그런 게 바로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따라 맞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상황 3의 경우는 목표가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수단은 합의가 되지만 목표에 합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어떤 찬성 집단 혹은 반대 집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3번의 경우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는 목표 갈등이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는 그런 전략, 협상하는 전략, 이것이 타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면 상황 4에서는
목표도 합의되고 수단도 합의된다면 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오류에 관한 건데요.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부터 소개하면 제1종 오류는 옳은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틀린 대안을 채택하는 거예요. 논리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옳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고 하고 같은 말로 정책학에서는 틀린 대안을 채택한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고요. 비유를 해서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인재를 이제 채용한다라고 할 때 회사로 봐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 그걸 제1종, 그러니까 가장 큰 오류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틀린 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큰 오류다. 그걸 제1종 오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종 오류는 뭐냐 하면은 틀린 기무가설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틀린 기무가설을 인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건 좋은 대안인데 좋은 대안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회사로 봐서 오류지만은 좋은 사람을 안 뽑은 것도 오류지만 그보다 회사로 봐서는 더 큰 오류는 틀린 사람, 잘못 능력이 없는 사람을 회사가 채용하는 게 가장 큰 오류다. 그게 제1종이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해하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가보죠.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건 바로 제2종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발생했는데요. 좋은 대안인데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제2종 오류가 되겠고 나에 보면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 잘못, 이거는 제3종 오류, 메타 오류라고 이야기하죠. 다에 봅니다.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즉 능력이 없는 사원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난, 그러니까 무능력한 신입사원을 갖다 뽑았다. 해서로 봐서는 가장 큰 오류다. 다가 제1종 오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1종 오류는 다가 되겠고요. 제2종 오류는 가가 되겠고요. 제3종 오류는 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비유를 하시라는 거죠. 회사로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회사의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큰 회사의 제1종으로 오류가 뭐냐? 능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1종 오류에 다에 보시면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이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쉽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거는 법규가 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전에는 정원이 50명 이상 한 가지 조건밖에 없었는데 3개가 되었습니다. 정원이 50명 이상, 총 수입액이 30억 이상, 자산규모 10억 이상 되어야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 30, 10. 10번의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은 제가 앞에서 표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원인별로 원인별로 그 해결 방안이 달랐는데요. 우선에 그 1번에 사적 목표 설정 이렇게 하면은 해결 방안은
민영화가 있습니다. 민영화. 그래서 행정관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은 과감하게 민영화로 돌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X 비효율 성에 대한 방안에는 세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민영화,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다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3번에 파생적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는 어떤 그 행정을 잘 못하는 것이죠.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를 기간을 정해가지고 올리지를 못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결과는 어떠냐면 처음 시작할 때 전세 가격을 대폭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그 고통을 겪었던 서민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는 빼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수삭감,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의 편제에 대한 방안은요, 보수삭감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민영화가 해당이 되고 규제 완화가 해당이 되지 정부 보수삭감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개방체제의 특성입니다. 나를 우선 보시면 정의 엔트로피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소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멸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개방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 엔트로피가 아니고 부의 엔트로피, 마이너스 엔트로피라고 해야 돼요. 나는 해당이 없고요. 라에 보면 선형적 인과관계,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선형적 인과관계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그 유일한 어떤 수단이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형으로 이렇게 y equal a 플러스 bx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개방체제는 그러한 선형적 인과관계를 반대합니다. 나라가 해당이 안 되니까요. 나머지 등종국성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된다. 옛말에 또는 그러니까 등종국성입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사람의 그 체온 유지 이런 거예요.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또 이렇게 수분을 유지하는 이런 항상성이에요. 또 구조 기능의 다양성이고요. 또 체제가 진화되고 그 나라를 뺀 나머지 4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New Governance는 차원이 높아요. NPM은 차원이 그보다는 밑에 있습니다. 자, 1번 봅니다. NPM이 정부 내부 관리 문제 맞습니다. New Governance는 외부 주체와의 관계 맞습니다. 2번에 보면은 NPM이 정부 개혁 차원이 아닙니다. NPM은 내부의 행정개혁 차원이고요. New Governance는 외부 주체들하고의 어떤 관계, 즉 정부 개혁 차원이 높다. 그래서 2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3번의 NPM과 New Governance 모두 스티어링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NPM은 정부를 그 중심에 놓습니다. 중심부에 놓는데 New Governance는 정부가 중심이 아니고 외부 주체와 정부가 다 동등한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 하기를 추구하죠. 따라서 4번은 맞고요. 차이가 아닌 것은 2번. 정리하면 NPM은 행정개혁 차원, New Governance는 정부개혁 차원으로 차원이 더 높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전리비의 관청 형성은 모형입니다. 별표 2개 하시고요. 1번에 보면은 니스카넨의 모형을 비판한 것이다. 맞습니다. 니스카넨은 그 관료들이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랬는데 이 던리비는 모든 예산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2번에 보면
관료들의 효용은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하위직 관료들은 핵심 예산을 증가시키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요. 그에 비해서 고위직 관료들은 핵심 예산을 제외한 관청 예산의 증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인 편익보다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이런 걸 정진시키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고위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 동기보다, 즉 니스카넨이 말하는 예산 극대화 동기보다 관청 형성 동기가, 그 세이핑이라고 그러죠. SHAPING, 세이핑, 관청 형성 동기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4번에 보면 통제기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산 극대화 동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정액하려고 한다는 게 틀렸는데요. 이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 제가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 해당되는 파트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정치와 행정.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보면 정치는 가치 개입, 행정은 가치 중립. 맞습니다. 나에 보면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은 정책 형성 기능, 정책 형성이나 정책 결정이나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다에 보면 발전 행정론이 대두하면서 정치 우위론의 입장에서 새 이론론이 제기되었다. 아닙니다. 발전 행정론은 행정 우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가 틀렸고요. 다에 보면 허버트 사이먼 등 행태주의 학자들은 우리가 새 이론론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론하고 구분되는 새 이론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하나, 둘, 세 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국가가 특별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함. 이게 수입대체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수입대체 경비인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답은 1번인데요. 여기서 하나 참고로 밑에 2번에 보면 전대차관이 있는데요. 요것도 역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전대차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수요기관을 대신해서, 여기서 말하는 수요기관이라고 하는 게 주로 정부 산하기관을 말합니다. 그 정부 산하기관을 대신해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그런 차관이 되는 것이죠. 그걸 전대차관이라고 하고요. 이 전대차관도 역시 그 예산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수입대체경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라고 했거든요. 답은 여기 질문 1번이 답인데 전대차관이 뭐다? 전대차관도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다. 이 정도는 같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의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별표 2개 하시고요. 1번 봅니다. 정부의 계속 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것은 총체적 희소성이 되는 거예요. 급성 희소성은 계속 사업은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완화된 희소성. 이것은 자원의 그 여유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가 3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표를 그려가지고 동그라미 뭐 꽃표 설명을 드렸죠. 그 파트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완화된 희소성의 경우에는 계속사업도 되고요. 또 계속사업의 증가분도 되고요. 신규 사업도 되고요. 여유가 가장 있는 상태다. 맞고요. 3번에 보면 만성적인 희소성, 이거는 신규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고 있는 사업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관리의 개선에 역점을 두게 된다. 맞고요. 4번에 희소성은 정부가 얼마나 원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그런 조건으로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의 루빈의 그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은 지난번 강의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세입 흐름, 또 세출 흐름, 예산 균형 흐름, 예산 과정 흐름, 예산 집행 흐름 이런 등등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1번에 보면 세입 흐름은 뭐냐면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즉, 이 말은 뭐냐면 납세자들은 그 세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여기에는 두 번째 줄에 설득의 정치, 그 세금의 거부감을 가지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설득의 정치가 필요하다. 왜 그렇게 예산이 이제 분배되느냐, 이제 이런 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세출 2번에 세출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입니다. 이것은 세출은 바로 뭐냐? 예산 획득을 위한 경쟁이죠. 그래서 이 세출 결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정치가 여기에는 이제 특징이 지어집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예산 균형입니다. 예산의 어떤 균형 흐름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세입이 세출과 같거나 세출을 초과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입이 세출하고 같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출을 초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 균형을 잡는 것은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정부의 활동을 유지하려고 하면 세입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고요. 안 그러면 정부의 활동을 축소하려고 그러면 그 세출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세입을 인상할 건가 세출을 삭감할 건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바로 3번 지문의 예산 균형 흐름에서의 의사결정이 됩니다. 그 정치를 제약 조건의 정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번째 보면 지문 내용을 먼저 보면요. 계획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밑에 줄에 책임성의 정치 그리고 예산 계획에 따른 집행과 수정 및 일탈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산 과정이 아니고요. 예산 집행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예산 집행 흐름이 되고요.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입법부를 통과한 후에도 변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대립되는 의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국회에서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하자는 측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변화했지 않느냐 예산 환경이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자 적응하자 이런 내용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이제 어떤 조율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의 맨 밑에 줄에 보면 수정 및 일탈의 허용 범위 이런 데 논의가 있는 것은 예산 집행 흐름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커와 저미어가 주장한 리더십에 관한 내용인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화물이고요. 또 하나는 리더십의 대체물이 됩니다.
리더십의 중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더의 어떤 효과를 약화시키는 게 중화물이고요. 리더십의 대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필요 없게 만드는, 리더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대체물이 되는데요. 자, 가를 봅니다. 구조화되고 모호하지 않는 과업.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리더십이 필요 없겠죠. 대체물 맞습니다. 나에 보면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거는 대체물은 아니고 중화물이 되겠습니다. 리더 역할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다에 보면 부하가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리더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의 중화물이 아닌 대체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는 틀렸고요. 나에 보면 수행하는 과업의 결과에 대해서 환류를 피드백을 빈번하게 하면 리더십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대체물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가와 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홀에 의해서 제시된 그 정책 변동 모형이고요. 홀은 세 가지 변수 중 목표, 수단, 환경 세 가지 변수 중에 앞에 두 가지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다. 그것을 가리켜서 패러다임 변동이다. 이렇게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변동이다. 그래서 지문을 보면은 1번 쓰레기통 모형도 아니고요. 4번이 되겠습니다.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다. 답은 4번입니다. 20번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을 건설을 한다. build, B-U-I-L-D 해서 B. 그 다음에 민간기업은 이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한다. 소유권 이전, 트랜스퍼 해서 T, BT. 그 다음 일정 기간 사용권 수익권을 획득해가지고 기업은 이 시설을 임대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준다. 리스를 한다. L-E-A-S-E-L 해서 BTL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에만 국한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다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교재와 그리고 강의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